속속들이 알아보고 속속들이 파보는 이진동의 속투비 시간입니다. 마침내 내란 수사 특검, 김건희 의혹 수사 특검, 최혜병 수사 의혹 수사 특검, 이 3대 특검의 특별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어젯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임명했는데 상당히 긴박감, 긴장감까지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대 특검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김규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3대 특검 어제 이제 뭐 통과된 거는 뭐 며칠 전 통과가 됐고 어제 밤에 임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있다 할 줄 알았는데 그만큼 이 대통령이 이게 이제 굉장히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취지에서 그런지 몰라도 긴장감을 막 불어넣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깜짝 놀랐던 게 어젯밤 뭐 11시인가? 네, 그때쯤에 결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밤 11시까지. 그게 일단 놀랍고 그럼 대통령이 11시까지 있을 정도면 그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빨리 될 거였게 한 1년, 2년씩이나 지연되고 거부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빨리 돼야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 최혜병 특검만 해도 지금 2년 끌어온 거 아닙니까? 2023년 7월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딱 2년 이제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최혜병 수사 의혹 특검을 이제 계속 촉구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뭐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국회 방청을 저도 했어요. 최혜병 특검이 통과될 때. 마지막에 될 때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눈물이 나왔는데. 이제 허탈한 웃음이었겠네요. 이렇게 쉽게 될 게 정말 2년을 끌었구나 하는 거랑 이제는 거부권 안 하겠지. 이제는 국회 안 와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 국회는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그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갈 때마다 지금 가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3번 거부권 됐고 이제 4번째니까 많이 갔었고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청문회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의원실이나 이런 데다가 의견 전달하고 설득하고 이러려고 한 거 보면 수십 번 갔었죠. 네. 그 가실 때는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빨간 티를 입고 해병 대원들 같이 이렇게 하던데 그분들도 감회가 거의 비슷했겠네요. 그때 많이 울는 분도 계시고 웃는 분도 계시고 진짜 2년 동안의 그 한이 다 풀리는 물론 이제 앞으로 특검 수사 남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고비를 넘은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정말 특검이 출범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억울한 그 죽음이 왜 죽었는지 이거 알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시작은. 맞습니다. 그 뭐 비 오는데 수해 이제 그 수해 현장에 나가가지고 봉사 활동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나갔다가 억울한 죽음 해병이 이제 젊은 장병이 죽었으니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알아보자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알아보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 뭐 이렇게 전개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특검할 일인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게 특검할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이 프로세스대로 가면 조사해서 끝내고 책임 있는 사람은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끌어오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웃었다는 얘기 저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병사가 어떠한 안전장비도 없이 그냥 수색하다가 숨진 사건입니다. 책임자만 처벌하면 끝날 걸. 거기에 수사 외압을 가하고 기록을 탈취해오고 수사 외압을 가한 자를 막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를 시키고 그러니까 요만했던 사건이 지금 이만큼 커진 겁니다. 커진 거죠. 그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 최혜병 사건에는 이제 거의 아주 빠삭하게 알고 계시니까 뒷부분 다시 좀 여쭤보기로 하고 그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3명의 오늘 특검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 생활도 하셨고 현직 검사도 계셨고 하니까 혹시 인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 대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번 특검은 정말 신기합니다. 그분들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들을 다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그 중에 저를 알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우선 네. 그러면 내란 특검이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거든요. 예, 내란 특검부터 한번 얘기를 했고요. 조은석 감사 지금 맨 마지막 공직이 감사원장 직무대행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 감사위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임명이 됐으니까. 저한테는 저는 이제 원장님이 더 친숙한 표현인데, 네. 왜 그러냐, 이분의 검찰 마지막 직위가 법무연수원장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검찰총장 승진할 때 윤석열하고 경쟁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탈락한 다음에 옷을 벗으셨죠. 그 법무연수원장 재직할 때 제가 신임검사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연수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이고 자주 봤죠. 검사들도 법무연수원에 들어가나요? 수사관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검찰 일반직만? 네, 검사들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사법연수원은 사실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가 되기 전에 교육받는 곳이고요. 사실가 됐든 아니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서 됐든 간에 검사로 임용이 되면 검사 신분으로 첫 해에는 법무연수원에 가서 첫 해 검사 교육을 받는 겁니다. 사법연수원은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전반적인 걸 기초를 배우는 거. 근데 보통 법무연수원에는 일반 저기도 수사관들도 가지 않나요? 검사 다 갑니다. 검사, 수사관, 뭐 교도관도 가고요. 출입국 관리직 본부에도. 그러니까 기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직에 그 직을 수행하는데 어떤 기초적인 거를 가르치는 실무적인 거 가르치는 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책을 갖고 왔는데 이거 아까 뭔가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수사 감각이라고 이게 조은석 당시 법무연수원 원장이 그 자신의 경험담을 기초로 해가지고 쓴 수사 기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이 책을 오늘 들고 나왔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기사를 썼습니다만 범죄가 검사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네. 깜짝 놀란 게 이게 비매품이거든요. 비매품인데 이걸 갖고 계셔서 깜짝 놀랐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법무연수원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그 원장님이 책 썼다고 하면서 한 권씩 다 나눠줘서 제가 이걸 갖고 있어요. 저도 나눠줘서 받았습니다. 저는 검사는 아닌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저하고 얽힌 일화가 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출판을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출판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 여기 나온 내용들이 너무 명예훼손이 많아요. 저에 대한 거는 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실려 있더라고요. 그냥 그 당시에 이제 1999년 일이죠. 99년, 2000년 일인데 뭐 민환 기자라 해가지고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은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사건 케이스별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명예훼손 될 것도 있고 개인 정보가 될 수 있고 누군지 이제 특정해 보면 대충 다 아니까 이게 실제 사례들이. 그래서 출판을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 몇 가지 소개될 얘기도 있어요. 수사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수사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이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도 있고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손자병법 얘기들이 많아요. 좀 재밌게 쓰셨거든요. 그 손자병법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가져왔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 수사에 관한 하는 제가 아는 검사들이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는 검사 중에서 사실 수사 유지, 공소 유지에 관한은 뭐 하여튼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수사력으로서는 뭐 이제 일가를 이루신 분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내란 특검은 정말 내란 세력들이 지금 뭐 숨어 있는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잘 못 빠져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수사를 하는 방식을 검사 평가할 때 이게 외과 수술식 검사, 필요한 요 부분만 딱 집어내는. 근데 이제 초토화식 검사 아니에요. 지나가면 쑥대밭이 되는 이렇게 나뉘거든요. 보통 조은석 특검은 후자, 그래요? 초토화식이다. 뭐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범죄가 검사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결국은 내란 범죄에 관한 하는 내란 중요 임무 수행이든 부하 수행이든 간에 전부 걸려든 사람들은 지나칠 수가 없을 거다.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특검보나 이런 사람은 이제 조금
네. 차갑고 냉정한 그런 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둘이 딱 결합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네. 의견도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수사팀 구성이 수사의 반이다. 아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팀 구성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파견 검사 60명 플러스 특검보는 몇 명인가 6명. 예. 그리고 특별수사관 100명. 그래서 총 26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이 구성하는 것도 특별검사가 다 뭐 세세하게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특별검사가 이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법무부에 요청해갖고 네. 파견받고 조율을 거치겠죠. 근데 수사의 반이 아니고요. 수사팀 구성이 한 80% 정도 네. 됩니다. 네. 그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가 처음 되면 교육받는다 그러는데 네. 저는 받아본 적 없지만 거기서 처음 가르치는 게 그거래요. 배당이 80%다. 배당. 네, 네. 이 사건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그렇죠. 배당 단계에서 이미 80%가 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주체 문제인 거죠. 주체. 네, 그렇죠. 여기도 또 주체를 누구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그 주체에 따라서 이미 수사의 그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등장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김 변호사님 평가하기에는 내란 특검은 뭐 잘 될 것 같다. 네, 내란 특검 역대 최대 규모고 네. 뭐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지금 내란 외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온 국민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뭐 당연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오더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는 없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제 그 철저하게 어떤 마음가짐도 마음가짐이지만 어떤 실력으로 수사력으로 뒷받침을 예. 해줘야 어떤 법적인 책임을 응분의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실력도 이제 고검장까지 하셨으니까 네. 뭐 검사로서의 실력은 충분한 분이고. 네. 근데 근데 그건 아세요? 오늘 이제 아침에 통상적으로 어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소환됐을 때 창가에서 이렇게 그 수사했던 그 당시에 홍만표 수사기획관과 이렇게 뭐 창가에서 찍힌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대통령이 소환되는 걸 보면서 웃었다 그래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와전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날 소환되는 날 다른 장소에 찍힌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찍힌 게 아니고. 아, 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입구와 3층 식당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대검 건물에서 식당으로 가는 통로 그 있잖아요. 구름다리 예. 통로. 거기로 소환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아. 거기서 찍힌 건데 그게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엔 같은 날 소환된 날 어떤 그런 장면이 찍혔는데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웃는 장면으로 이렇게 와전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대검 가보셨잖아요. 예. 대검 가보면 거기서 볼 수 있는 데가 내려다보면서 할 수 있는 데가 그렇죠. 식당 통로가 저쪽에 위쪽에 있잖아요. 소환되는 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위치는 아는데 근데 제가 검사가 됐을 때는 대검으로 아무도 소환이 안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수사부가 대검 중수부가 없어질 때구나. 네. 저는 대검 중수부 취재를 하면서 소환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재벌 총수들부터. 중앙지검 소환만 봐서.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한번 가볼까요? 민중기 특검은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민중기 특검은요. 그분은 저를 모를 것 같은데 제 친한 사람의 아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구. 네. 네. 친구의 아버지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민중기 특검은 우리 김 변호사를 모르더라도 김 변호사는 친한 친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참 많이 알겠네요. 들어서.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네. 그 지금 알려지기는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또 노동법 전문가시고요. 예. 그리고 뭐 과거에 저희 사법농단 때 뭐 조사위원 블랙리스트 조사위원 그거를 맡으셨고 그리고 뭐 약자나 뭐 이런 분에 대해서 따뜻하게 판결을 많이 해오셨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뭐 특별히 뭐 구설수나 논란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깨끗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 이제 내란 특검도 내란 특검이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에 일어났던 거의 모든 일들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주면 16건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국정농단 행위,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 행위,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행위가 다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 야, 이것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김건희 특검이 내란 특검보다 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에 나열된 수사 대상들을 보면은 네. 뭐 명태균도 있고 뭐 주가 조작도 있고 뭐 양평 고속도로도 있고 뭐 근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다른 사건들이에요, 다. 다른 사건이면서도 하나하나가 상당히 큰 거죠. 그죠. 김건희랑 연결돼 있는 게 공통점일 뿐이지 서로 시기도 다르고 뭐 내용도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한 3-4개의 특검을 그냥 하나로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규모 정도 보면은 그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 파견검사 20명이었는데 지금은 이건 40명이니까 그 규모보다는 조금 이제 배는 늘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 16건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만만치 않다. 네.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핵심되는 김건희 특검 16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빨리 쳐낼 건 쳐내야 될 거라고 봐요. 뭐 지금 주가 조작이라든가 막 이런 이미 수사가 몇 번씩이나 돼서 사실은 사실관계 거의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준비를 하고 수사가 많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건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수사 준비를 해서 빨리 달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의혹 중에 하나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그 부분도 정말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권력 사유화라고 볼 수 있는 의혹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수사가 그 초동 수사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뭐 관련된 자료만 한번 뭐 양평군청이나 뭐 이런 데서 확보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위주로 일단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나머지 수사가 일단 되어 있는 것들은 수사되어 있는 걸 토대로 보완 수사할 걸 빨리 찾아내가지고 진행하고 이게 아마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큰 특검이 될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 네. 같은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같은 170일인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이 좀 더 좀 시간적으로 빠듯하지 않을까. 근데 이 수사 대상이 16건으로 돼 있다고 해서 특검이 또 16건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스크린해서 이게 좀 부풀려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부 다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수사는 해야죠. 당연히 수사를 하고 근데 해봤는데 이거는 기존에 알려졌던 의혹과 달리 뭐 나오는 게 없다 이거는 혐의가 없네 하면 그럼 불기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들여다보고 이 옥석을 구분해야 되게 집중할 것과 이게 아까 철저하게 스크린해서 털어낼 거 이거를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일정이랑 인력 구성을 잘 짜야 될 겁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님이 한번 특검 들어가셨으면 일을 잘하실 것 같은데 당적이 있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참 하고 싶은데요. 아니 그렇게 법적으로 너무 빨리 가입을 하신 것 같아 당원으로. 저는 예전에 이제 보좌관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보좌관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보좌관 할 때 이제 당적을 그때 했었죠. 근데 이게 탈당을 해도 해소가 안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과거에 당적을 갖고 있었으면은 특검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좀 과도하다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특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정치적 중립성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특검이나 특검보는 그럴 수도 있는데 특별수사관까지도 그걸 준용하고 있거든요. 뭐 특별수사관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럴 수는 그런 있겠네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특별수사관들한테 결격 사유 없는 사람들을 찾으려면 특별수사관만 지금 220명인가 그래요. 다 합치면. 그렇네요. 이거 인원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관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찰 수사관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일반직 중에서도 뭐 국세청이나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이제 파견 공무원에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관.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사관은 새로 채용되는 민간인 중에서 새로 채용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민간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대부분 이제 퇴직 경찰 수사관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될 거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현직 변호사나. 네. 그 전임자를 이거 만만치 않겠네요. 220명이나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느냐? 100명을 구한다는 게 만만치 않겠네요. 예.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이제 로펌이나 그 좀 경험을 쌓고자 하는 예. 그 좀 막 연수원을 나와가지고 한 변호사들 같은 경우 특별수사관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도 많이 들어는 갑니다. 근데 네. 이제 옥석을 잘 가려야 되잖아요. 네. 실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뭐 누구 경력만 들어주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래서 만약에 근데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못 뽑아서 막 미달라고 이러면 네. 이거 무슨 뭐 이혼 전문 변호사 뭐 하던 사람 뽑아가지고 그냥 앉혀놓고 사실 전문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말만 변호사지, 네, 돈만 변호사지. 보다는 보리자루처럼 네. 앉았다가 그냥 집에 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제가 잘 보기에는 준비해야죠. 검사 경력도 있고 그래서 딱 제격인데 그놈의 당적 때문에. 그러게요. 아니, 아까 이제 그 내란 특검을 조금 얘기할 때 조금 짚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내란 특검에 지금 외환 유치, 그러니까 북한 도발 유도한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잘 좀 규명이 될까요? 사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도 거의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새로 다뤄봐야 돼서 과연 이제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 네.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거나 저희 국민적으로는 빨리 수사가 되고 증거들을 잘 발견을 해가지고 네. 국민들 앞에 진상이 잘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미 증거가 다 인멸이 되고 막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아쉬울 수가 있죠.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증거 인멸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찾아가지고 또 엄벌해야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이거하고 또 하나는 정치인 체포 지시, 이 부분도 사실 드러난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이런 게 충분히 정치인 체포 이게 있었을 거다, 개연성이 있었을 거다 정도는 나와 있지만 뭐가 지금 확인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런 단서부터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불러야 될 수 있죠. 그렇죠. 홍장원 국정원 차장. 당신한테 체포될 거다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럼 거기서부터 타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막 연락에 한 사람들을 갖다가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실제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이렇게 가려내서 수사가 그렇습니다. 시작돼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국방부나 경호처나 뭐 이런 방첩사 서버 뭐 이런데 전부 압수수색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특검이니까 다 압수수색이나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럼요.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특검법엔 또 대통령 기록물도 그 국회 의결 또는 지방법원의 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대통령 기록물도 지금 볼수 열람하고 일부 사본 복사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란 김건희 특검은 그 특별 규정을 뒀고요. 네. 근데 최혜병은 그게 빠져 있어요. 저는 다시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개정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이게 중간에도 재개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근데 왜 그게 빠졌을까요? 최혜병 특검법이 최초의 특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만들어진 특검법안이라서 네. 그 당시엔 없다가 그 이후에 이제 김건희 내란 특검 이런 거를 만들면서 추가된 걸로 보이는데 미처 앞에 만들어놨던 최혜병 특검법안에 그걸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내란 대통령 기록물로 숨길 거라고 생각을 못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못했겠죠. 왜냐하면 인기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겠네요. 근데 뭐 그게 안 되더라도 고등법원장 영장을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네, 고등법원장. 그거를 이제 내란이랑 김건희 특검법은 지방법원장 영장으로 완화시킨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나요? 근데 사실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이나 제가 보기에는 영장 심사는 똑같이 기준으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않겠습니까? 최상병 특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상병 특검. 이건 이제 잘 아시니까. 여기서는 주로 아까 이제 여전히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이 아직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관계는 거의 다 밝혀졌어요. 네. 순직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고 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사실관계 보완하는 게 남아 있는데 저는 뭐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판단은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리한 지시를 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답은 나와 있다. 답은 나와 있고 판단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그럼 특검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외압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압은 아직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모르니까요. 거기서 가장 핵심은 뭔가요? 그 이첩을 보류시킨 그 부분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전부 다죠. 이첩을 보류시킬 때 왜 시켰냐, 누가 시켰냐, 누가 로비를 했냐, 그리고 이제 이첩 기록을 탈취해서 가져올 때, 그다음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누명을 씌울 때, 이럴 때 누가 왜 했냐. 근데 이제 이 일로 제가 두세 번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는 거꾸로 갔네. 그 전에는 이미 지목이 돼 있었는데 사실. 이 방송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죠. 이종호 외 저는 이제 이 사건의 구명 로비라든가 이런 거의 통로가 여러 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은 구명 로비 이종호를 제보할 때도 한편에서 제가 우려했던 것이 이걸로 인해서 혹시 다른 로비 채널이 묻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비 채널이 여러 루트로 가동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첩보가 있어요. 임성근이 진급을 할 때 원스타, 투스타 진급할 때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로만 로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종호한테도 하고 또 다른 루트로 또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까지 다 배제하면 안 되고 다 들여다봐요. 근데 핵심은 결국은 그 정점에는 지금 여러 번 이제 여기 나와서 한 얘기 중에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한테 통할 수 있는 루트로 간 거죠. 다만 가는 길이 좀 여러 개. 그러니까 정점은 이미 나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수사로 어떻게 규명을 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우느냐가 지금 특검이 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지금까지는 그 로비 루트라고 봐왔던 것 말고 다른 루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또 보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요? 그 7월 31일 소위 VIP 경로설 이건가요? 거기가 발단이 된다고 보는 거기서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 800에 7070 번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로 7월 31일이죠. 2023년 7월 31일 날 VIP가 경로를 한 다음에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전화번호가 02700에 8080이었네. 800에 7070. 8080에 7070. 그래서 지금 그거는 어디까지 공수처 수사에서는 그 번호에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그 지금 공수처 최근 보도로는 그건 윤석열인 것 같다. 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이 어떤 사용 구간이 있는데 그 바운더리에 있는 전화번호가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그렇게까지 언론 보도로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걸었는지, 뭐 누가 썼는지 뭐 이런 거 밝혀내야죠. 그건 뭐 그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그거 그 이종섭 전 장관이 열어주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납니다, 사실. 바로 되는 거잖아요. 무슨 사용 이 구역이 어디고 이런 거 밝힐 필요 없이. 맞습니다.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그 비상계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당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은 그 굳이 이걸 숨길 이유가 없는 상황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종섭 장관은 지금 단계로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 받으려고 이게 전화 받은 거에 대해서도 뭐 입을 닫고 있는데 무죄 받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제는 자수해가지고 광명 찾고 양형상 선처를 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심지어는 뭐 그 전화 건 사람이 누구냐, 남잔지 여잔지만 말해달라 이래도 말을 안 했잖아요. 제가 보면 이제는 말을 해야죠. 아니 근데 국군 통수권자 사실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대통령한테 받았으면 국방부 장관이 받았으면 말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란 수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특검이 정말 딱 시동을 걸면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결국 입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 관계자들 중에 누군가는 녹음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나오죠. 두 사람 간에 대화인데 통화를 녹음했을 수도 있고 대화를 뭐 녹음기로 했을 수도 있고. 그게 그 전화는 특수 전화 이런 거 아닌가요? 그 내선 전화 이런. 800-7070은 그렇긴 한데 네네. 그거를 받은 이종섭 장관 전화기는 또 핸드폰이고 그리고 뭐 그 이틀 뒤에는 저희 대통령이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통령과의 통화가 아니라 대통령 참모들과의 통화를 또 녹음한 그 하급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자, 이제 이 수사들이 사실은 이제 또 준비 기간 20일이 있지 않습니까? 20일 지나면 이제 본격 시동 거는데 이번 특검들은 또 다 준비 기간에도 뭐 증거 인멸 행위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도 하고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20일 안에 빨리 뭐 특검보도 뽑고 파견 검사도 다 수사관 다 받으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안 하더라도 되는 대로 할 수는 있는 거죠. 되는 대로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뭐 이제 조은석 특검 한 명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뭐 수사를 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거고. 근데 이번 특검에는 또 소위 말하면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특수단 기존에 이제 수사해 오던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휘하거나 아니면 파견, 빨리 파견 받아가지고 20일 안에 이게 시킬 수는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뭐 사람만 갖춰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 기한은 170일에서 빠지는 거죠? 포함인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170 포함.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아까 김건희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면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착수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밤 11시에 임명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를 까먹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겠네. 하루. 그러면 그날 임명된 그 11시 1분인가 11시에 뭐 이렇게 임명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임명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임명장 받은 날이 임명이 아닌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직 임명장을 못 받았을 텐데. 그 조은석 특검으로 한다는 뭐 어떤 지명만 한 거라면 한 거고 임명장을 오늘 준다 하면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괜찮죠. 그 수사 이런 거 보면 보통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증거물 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검사하셨으니까 지금 이 각각 특검에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근데 사실 초동 수사는 이미 물 건너 갔어요. 다들 이미 경찰, 공수처, 뭐 검찰에서 다 이미 해놓은 상태고 대비할 놈들은 또 대비 다 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일부는 지금 재판 중이고요.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 나가고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기존에 했던 수사 결과랑 기록 이런 거를 취합해가지고 검토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거기서 이제 부족하거나 뭐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속 기한이 6월 27일까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법적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죠. 뭐 직위원 재판부가 큰일 합니다, 정말. 그건 재판부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구속 기한 만료가 되면. 왜 그러냐면 재판부가 구속 기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재판을 끝내라고 있는 겁니다. 6개월 안에. 6개월 지나면 풀어주라고 그걸 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직위원이건 뭐 군사법원이건 간에 이걸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6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했어야죠. 자, 그러면 아까 직위원 판사도 지금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재판을 지금 하는 거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기는 뭐 가을까지 하겠다, 올해 안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풀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을 하면 되잖아요. 이건 이제 특검의 몫인데.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혐의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블랙리스트 뭐 판사라든가 뭐 다른 군인들에 대해서 뭐 사찰을 지시했다거나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환 유치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기소하는 것도 추가 기소를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추가 기소해서 뭐 구속 연장이 되면 좋은데 증거가 지금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기소를 하면은
나중에 무죄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뭐 하여튼 내 증거 인멸을 못하도록 어떤 장치만 한 다음에 수사는 충분히 우선 해야 되겠네요. 이미 뭐 검찰이랑 법원이 이렇게 망쳐놓은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뭐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철저하게 수사를 잘 해가지고 부디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이게 다 유죄 나오고 엄벌에 처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예, 그거 잊지 않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유지가 최종적으로 공소유지가 돼야 이게 또 단죄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나중에 무죄 나오면 그걸로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수사 철저히 해서 공소유지의 만전을 진짜 해야죠. 그렇죠. 지금 진짜 6개월 동안 사실 검찰이 철저하게 더 수사를 해가지고 추가 기소를 했어야 했고, 네. 아니면 직위원 재판부에서 철저하게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판결 선고를 했어야 합니다. 네. 그게 지금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네. 우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근데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의 재판은 6개월 안에 충분히 끝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웃기는 것이 과거에는요, 뭐 이석기 씨 내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재판은 일주일에 4일을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6개월 안에 충분히 끝나죠. 집중 심리하면 일주일에 한 그리고 그렇죠. 다른 사건 재판 안 하고요. 이것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직위원 재판부는 들어보면은 신규 사건 배당만 멈췄지 기존에 하던 다른 사건 재판들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사건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근데 그거는 보통은 직위원 판사의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법원장이 그걸 정리를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법원 수뇌부에서 이걸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거 법원 수뇌부도 다 고의적이다, 한통속이다 이렇게 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신청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좀 비판받을 대목이네요. 이게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데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 이제 보면 이제 그 지금 윤석열 수계, 김용현 이렇게 그리고 군 장성들 이런 이제 최소한의 핀셋을 뽑아내듯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이 사람들만 지금 처벌이 돼 있어요. 국무위원들은 지금 한 명도 지금 처벌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수사는 하고 있는데 한덕수, 최상목, 뭐 이상민 등등.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무위원들도 지금 최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압수수색하고 이제 구속해가지고 기소를 해야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란 수사 시작됐을 때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다 이게 수사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다음 권력 그 승계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못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계속 건재하고 한덕수, 최상목이 버티고 있으니까 기존에 구속된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여기까지만 그냥 수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좀 덮어버린다. 이런 보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던 정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정황들이라는 게 지금 이건 경찰에서 하지만 CCTV를 확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실에 그 복도하고 그 회의 있었던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있었던 그 회의실에 CCTV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하고 CCTV 장면하고 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3명을 동시 소환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는 저의 추론인데 저의 추론은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그 비상입법기구 그 문건 이걸 받을 때 윤석열이 아닌 그 옆에 누군가가 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준 사람이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가능한 얘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옆에 누가 참모가 줬으면 참모가 나눠주고 비서가 줬으면 비서는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하는 행위니까 말을 못할 이유가 없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까지 입을 닫았잖아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줬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때 일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충격적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꾸로죠. 충격적인 일을 겪었으면 그건 평생 잊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걸 잊어버린다는 건 거짓말이죠. 아까 이제 북한 도발 외환죄 이거 얘기를 했었고요. 김건희 특검법 한번 가볼게요. 그 김건희 특검법에서 이종호 등 그 아까 나왔던 이종호 등을 매개로 윤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그리고 조병로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 등 특정 부당
부당 개입 혐의. 이게 왜 김건희 특검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최혜병 특검에도 들어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에 들어가 이 있습니까? 최혜병에서도 나오고요. 근데 조병로는 김건희에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조병로는 사실 또 저기하고 연관이 세관 마약 사건하고도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세관 마약 사건은 또 지금 이제 그 합동수사 검찰에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했죠. 구축했다고. 그게 나옵니다. 근데 웃기는 일이죠, 이것도 참. 그러니까 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에 안 들어갈 세관 마약 사건은? 그거는 상설 특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설 특검으로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는 검찰총장이 이걸 뭐 특수단을 구성해가지고 뭐 하겠다. 웃기는 거는 사실 세관 마약 사건 당시에 그 사건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인천지검 있잖아요. 이때 인천지검장이 심우정이었거든요. 지금 현 검찰총장. 그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백효령 경정이 대검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반발한 게 다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도둑이 수사를 하는 격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세관 마약 사건 수사도 지금 상설 특검 아직 임명이 안 됐죠? 지금 그 한덕수 때인가 진행을 했다가 한덕수가 불응하면서 그냥 지금 짬돼 있습니다. 멈춰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특검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모자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속하게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돼야 하는 부분이라 좀 운영의 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보면 그 특검법들 보면 파생된 사건들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다 수사 대상에 넣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다가 보면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법에 걸려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세관 마약 사건이 근데 거기에서 걸려갖고 이루어지기는 사실 규모상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검이 기존에 자기 수사 대상 하기도 바쁜데 세관 마약 사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특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관 마약 사건 무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조병로 경무관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조병로 경무관이 했다는 게 아니라 조병로 경무관이 그 창구로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마 시도를 그 위에 누군가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조병로 경무관이 창구였을 거다. 지금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이제 덩어리가 크다고 그랬는데 이거의 이 어떤 그리고 있는 그림은 어떤 걸로 이렇게 보세요? 추정하기로는. 이거는 보는 사람들도 너무 이상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세관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에는 세관 마약 사건 수사할 때 초창기 영장이 굉장히 잘 나왔대요. 그러다가 뭔가 검사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영장이 막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용산에서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다 나오고 조병로한테 갑자기 이거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전화가 막 걸려오고 그런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리고 세관 마약 사건인데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관세청 직원들이 이걸 막으려고 막 찾아오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관세청 직원들은 막 핸드폰을 막 없애버려요. 그때 마약이 얼마 70 몇 킬로그램이나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70몇 킬로그램 거의 정도. 뭐 역대 손가락에 꼽는 규모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이 마약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어떤 그 통로를 지금 보호해 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간단한 사건이 아닌데.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기존 3대 특검 끝나고 한번 이제 그 여력을 모아가지고 인력이 있을 때 모아서 한번 제대로 한번 털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 근데 이제 경무관도 움직이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그 대통령실이 용산이 있다라고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 대통령실 내에서 탑 최고 위에 있는 분들이 작동이 됐을 거다. 그렇죠. 입김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웃기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유심히 보고 있다는 말을 했던 경찰서장이 그 다음에 대통령실 들어가죠.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왜 이 마약 사건까지 비호했는지 지금 전혀 지금 등장하지는 않은 거죠, 지금. 맞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어떤 그 무마하기 위한 창구가 경무관이었다. 이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최혜병 특검
물론 좀 넘어가면 박정훈 대령 어떻습니까? 요즘 1심 무죄 받고 예, 2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군검사가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항소심 제 1회 기일, 그 전체 항소심 세 번째 기일인데 두 번째 준비 기일이었으니까 오늘이 첫 기일이었고요.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군검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박정훈 대령에 대해 흠집을 내고 싶어합니다. 이거 유죄 받아내지 못하면 자신들이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1심에 항명죄 무죄가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획한 사람, 박정훈 대령한테 집단항명수괴죄 누명을 씌운 사람이 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입니다. 원스타. 네. 이 사람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국방부 검찰단장 선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윗선에서 나왔을 당연히 윗선에서 압력이 내려온 건데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무마하고 은폐하고 박 대령을 처벌할 거냐라고 네. 했을 때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를 실무를 맡아 집행한 사람이 네. 김동혁 검찰단장이라고 지금 지목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그 박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했고 막 허위 구속영장 청구서 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기소를 하기도 했고 막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 위에 정점에 있는데 검찰단 정점에 있는데 그 군검찰이 지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 대령이 무죄가 확정되고 자기는 지금 특검 수사받게 생겼고 오늘 공수처 불려갔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 대령은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항소도 하고 공소장 변경. 1심에서는 해병대 사령관 명령을 안 들은 거 무죄 다 나오니까 국방부 장관 명령을 안 들었다고 공소장 변경을 막 시도를 하고. 근데 전체적인 취지로 본다면 1심의 취지로 본다면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 안 들은 거에 대해서 무죄가 났는데 국방부 장관 명령 안 들은 거 당연히 무죄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네. 그냥 논리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뭐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국방부 검찰단장이랑 거기에 관여했던 군검사들을 직무 배제시켜야 돼요. 직무 배제를 해야 되겠네요. 수사 대상이 되면 지금 공수처가 수사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부적절하죠. 국방부 검찰단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직무 배제해야죠. 지금 직무 배제가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아까 그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라도 여전히 지금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왜 그 집단 항명수괴죄 이걸 항명죄 이걸 씌우려고 했을까? 저는 여러 번 곰곰하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그때부터 비상계엄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항명죄를 굳이 적용하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추정을 해봤어요. 그것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상계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반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압해 놓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윤석열이 이렇게 무리수를 뒀던 게 아닌가. 윤석열은 아마 대통령 됐을 때부터 비상계엄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고 특검을 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밝혀질 동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합리적으로 추정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추정이죠 여전히.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죠.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머릿속에 비상계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 지도자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안 되면 비상계엄 하면 된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만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야당 지도자랑 야당은 척결 대상이니까. 척결 대상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말 안 들으면 비상계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했던 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좀 특검에서 저도 그 동기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드러났으면 합니다. 이건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최근 일 뭐 한두 가지만 그냥 조금 오셨으니까 이왕 그 오광수 결국 민정수석의 사의가 수용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처음에 조금 늦은 감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떤 여론을 받아들였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본인이 뭐 이렇게 용단을 내려가지고 사의를 했으니까 더 이상 뭐 근데 이걸 뭐 더 거론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근데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누구지 싶었는데 뭐 검찰 출신이고 뭐라고 해서 처음에 우려가 있었지만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걸 모르는 분은 아니잖아요. 다 알고서 임명한 거라면 저는 뭔가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성공시키고 싶은 의지가 담긴 거 아닐까. 그렇다면 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상에 관한 의혹 사건 같은 것들이 터져 나왔고 뭐 본인이 그렇게 사의를 표명했다면 저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더 좋은 분이 이제 왔으면 해요. 그렇겠죠. 지금 이제 더 엄격하게 인사 검증을 해서 민정수석을 이제 발탁을 하겠죠. 그렇죠. 좀 확실하게 근데 기조는 실력 있는 사람을 발탁한다는 기조가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을 그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라기보다는 알긴 잘 알죠. 예전에 이제 제가 취재할 때 그때 대검 중수부 연구관도 하고 나중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도 하고 했으니까 다 알기는 알죠. 그쪽에서 수사력은 또 이분도 특수사는 인정을 받았던 분이니까 민정수석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갖다 앉힐 만큼 실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대로 된 검증이 조금 초기이다 보니까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 자리는 다른 사람들을 또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기준도 검증 대상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서 상당히 인사 검증을 하는데 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가 그 사면 관련해 옥중 서신 보낸 것들 오늘 저 막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좀 뉴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시고 그 민주당의 5선 의원인 정성호 의원이 그 좀 이런 부분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형별 균형성 부분 이렇게 이제 언급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 수사의 비례성 차원에서 완전히 너무나도 잘못된 수사였다는 거는 대부분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표적 수사를 3년 동안 탈탈 털리면서 아마 그 검찰의 그런 악행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빠르면 8.15 사면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조국 대표 수사할 때 검찰에 있었거든요. 그때 검찰 내부에서도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이거 완전 뭐 가족을 그냥 표적으로 다 도륙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검사들도 꽤 있었어요. 그 사실상 조국 전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한 게 쿠데타의 시작이거든요. 윤석열 쿠데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그 1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은 이제 특검 위주로 좀 여쭤봤고요. 혹시 좀 추가로 하실 얘기들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뭐 일단은 특검이 이렇게 출범을 했으니까 수사를 좀 지켜보고 저도 사실 이제 아마 특검에서 부를 것 같거든요. 참고인으로. 그래요? 그렇게 되겠네. 태해병 사건 참고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뭐 거기 참고인으로 가서 이제 그간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진술을 해드려야 되니까 잘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제출할 자료들은 따로 갖고 계세요? 핸드폰 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워낙 이제 유튜브도 많이 나가시고 스스로 또 정의규현이라고 정의규현 유튜브 방송을 하시더라고 유튜브 채널. 스스로 하시는 거 본인 하시는 거. 근데 거기에서 또 얘기라든가 이 좀 아직까지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지 않았던 얘기들이 좀 남아 있긴 한가요? 이제 2년이나 지나갔는데 뭐 제가 할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했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특검에서는 좀 정리해서 주는 게 오히려 정리해서 했던 것들을 오히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잘 정리해갖고 갖다 줘야죠. 대통령은 거부권에 맡겨 있던 내란과 김건희 관련 의혹 그리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실체 규명에 이제 발동이 걸렸습니다. 특검 준비 기간 중에라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사실상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 분통을 터뜨리게 했던 사건들이 속 시원히 규명되고 또 내란 세력의 어떤 단죄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진동의 속터뷰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